한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죠. 세계 최고의 건설, 설계, 시공, 감리 능력. 현대자동차가 상징하는 정밀 기계공업, 전자, 반도체, 배터리. 러시아는 산업 기반이 약해요. 지하자원 팔아서 먹을 거 사오는 거거든.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공업, 한류까지. 러시아 사람들 한류 되게 좋아하거든요. 러시아 국민 음식이 초코파이, 도시락면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러시아는 그런 산업 기반이 없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협력 대상이 많겠어요? 유럽은 안 되죠. 한국은 매력적이죠. 북한은 그런 게 없죠. 대부분의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크라이나는 러우 전쟁 이후에 EU와 나토가 전폭적으로 지원하죠. 나토 가입국이 아닙니다. EU 가입국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유럽과 동슬라브족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불신의 벽이 있어요. 동슬라브족이 누구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예요. 서슬라브족은 누구냐?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그러죠? 슬로바키아, 이게 슬라브란 뜻이에요. 과거에 유고슬라비아가 있거든요. 세르비아, 슬라비아. 유고는 남쪽이란 뜻이고 슬라비아는 슬라브족의 땅이란 뜻이거든요. 여기도 슬라브족이 살아요. 근데 뭐 이제 복잡하게 지나가는 쪽이니까 발칸반도는 뭐 정말로 세계의 교차로니까 여기 뭐 이슬람교도 살고 복잡하죠. 마케도니아, 그리스인도 살고 사는데 그 슬라브족이 많아요. 거대하게 많아요. 그런데 드니프르강,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르강이라고 있어요. 지금 동부 돈바스 지역과 서부를 나누는, 요걸 중심으로 이 동쪽은 러시아 동슬라브족 영향이 강하고 이 서슬라브족은 주로 서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이런 데는,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데는 서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동슬라브족,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구소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불신하죠, 서유럽이. 그러니까 서유럽은 동슬라브를 안 좋아합니다. 불신해요, 심지어.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왜 도와주느냐? 우크라이나 영토는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다리예요. 이게 뚫리면 유럽이 위험해지고, 거꾸로 이게 유럽에 뚫리면 러시아 심장부가 바로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유럽이 두려운 거죠. 왜냐? 우크라이나에 붙어있는 폴란드가 뚫리고 폴란드가 붙어있는 독일이 뚫려버리거든요. 폴란드는 스탈린한테 어마어마하게 학살당하고 희생당했거든요. 아우슈비츠, 악명 높은 유태인 학살한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어요. 크라쿠프에. 폴리시 유태인, 폴리시 주이시를 제일 많이 학살했거든. 그러니까 폴란드는 러시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포비아, 공포, 극단적인 악감정이 있죠, 서로. 그러니까 이 폴란드가 뚫리고 그럼 또 독일이 또 뚫리니까 유럽 위험해지죠. 폴란드는 심지어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공국이 과거 중세 때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도 감정이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왜 나토가 지원해 주느냐? 전폭적으로 뚫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는 서방이고 또 대한민국 우방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또 다른 오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점이 뭐냐? 부정부패의 천국이에요. 유럽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심한 썩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부정부패 투명성 지수가 130위가 넘어요. 우크라이나는 2023년 조사로 116위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부정부패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뭐 지원해준 금액을 뭐 젤렌스키 부인이 뭐 프랑스에서 뭐 슈퍼카를 샀다. 그 다음에 뭐 젤렌스키 재산이 수조 원이 늘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사실 가짜뉴스예요. BBC가 포브스지를 인용을 해서 뭐 지난해 보도했다. 뭐 그 우크라이나 내각 강요들의 재산이 뭐 수십억 달러, 수억 달러 늘었다. 그 가짜뉴스예요. 그건 가짜뉴스입니다. 찾아보면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통하느냐? 원래 썩은 나라니까. 아니 젤렌스키 부인이 바보예요? 프랑스에서 자기 이름으로 서명을 하게 차를 살 때 사도 다른 사람 이름 서명했겠지. 근데 그 말이 왜 퍼졌느냐? 원래 썩은 나라니까. 전쟁 중에도 뭐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차관, 병역비리, 주지사들이 돈 받고 징병될 대상들을 돈 받고 해외로 빼돌리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최고 관리들이 전선에 보내는 식량 가격을 2배, 3배를 뻥튀겨서 식량도 빼돌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하면은 나토고 EU고 우리 우방이고,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일단 소련이었어요. 소련 연방이었어요. 소련 연방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을 지원한 게 소련이었죠. 그 김일성이 타고 내려왔던 T-34 탱크, 우리 많은 군인들이 정말로 군인들이 희생당했던 T-34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크라이나인들이 공군 비행사들이 미국이 타고 우리하고 전쟁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 박물관에 가면 우크라이나한테 보낸 김일성 노동당의 감사장이 그대로 버젓이 있었어요, 전쟁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보면 소리하고 다 똑같은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는데 우리 그러면 징병된 사람들도 뭐 우크라이나 똑같냐?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똑같은 소련 연방의 일원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강제로 편입된 우리서 관계없는 거고. 물론 우크라이나도 할 말이 있겠죠.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뭐 저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크라이나 소련 당당한 소련 연방의 일원이었던 우크라이나와 우리 일제 강점당의 우리가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소련 지도부의 상당수가 우크라이나계였어요. 후르쇼프 같은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1954년에 행정적으로 넘겨주기까지 했어요. 부인이 우크라이나 여자였고 부인이 우크라이나에서 경력을 쌓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우리가 비교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북한에 RD-250이라고 하는 로켓 엔진을 주고 기술을 주고 심지어 기술자까지 들어가서 북한이 핵과 로켓 개발을 했다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중국 해군이 비약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아니었으면 불가능해요. 왜냐?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발약을 하거나 항공모함을 중국에 팔았거든요. 그리고 팔면 안 돼요, 지금. 중국의 1호 항공모함이 랴오닝이 바로 발약이에요. 이 항공모함을 줘버리니까 중국이 그걸 역설계해서 뜯어보고 지금 항공모함 산등부터 시작해서 막 찍어내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평가판까지 이제 거의 정규 항목까지 만들어냈어요. 그 찍어내는 기술이 어디서 온 거냐? 우크라이나에서 온 거예요. 그다음 우크라이나가 중국군 제식 전력, 전투기 엔진 기술부터 현대화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해요. 왜냐? 우크라이나는 군수산업 강국이에요, 원래 사실은. 소련의 군수산업의 거의 3분의 4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그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에 중국의 1대1로의 유럽의 거점이었어요. 심지어 중국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으면 중국이 해구산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와요, 인터넷 찾아보면. 우리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하니까 뭐 우리 우방이고 심지어 6.25 때 우리를 지원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보면은. 뭘 지원하기에는 북한을 지원했는데. 그래서 아마 초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지켜준다고 한국 사람들 가서 의용을 하고 그랬죠. 물론 강대국이 약속을 침공하고 어쨌든 불법적인 침략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실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어떤 얘기까지 해요. 우크라이나 군포로 우크라이나가 잡은 북한 군포로 2명 있잖아요. 그중에 1명은 한국에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1명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그 조건으로 우리한테 살상무기 사가고 싶다고 지원해달라고. 그러니까 보도가 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입장을 바꿨죠. 아, 협상 대상가 아니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체를 인정하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국가입니다. 같은 대상일 뿐이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유럽의 이해관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얽히고 설킨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거지 이게 뭐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안 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건 그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러우 전쟁 휴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살상무기를 지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인도적 지원을 했고 비전투 무기, 지뢰 제거 차량까지 지원했거든요. 지뢰 제거 코뿔소라고 그러는데 지뢰 제거 차량은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 지뢰가 사실은 제일 무섭거든요. 이 지뢰 제거 차량까지 주면 우크라이나군 전투력이 아주 높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은 해야 된다. 향후에도 해야 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고 다만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리와 관계가 있는 전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쟁이면서 또 아니면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전쟁이다 아니다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와 관계 있는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군사협력까지 한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2024년 6월에 푸틴이 평양 가서 북러, 러북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그 사조에 전쟁 시에 군사적 및 비군사적 지체 없이 영원돼 있거든요. 병력 파견했죠. 인민군 11,000명 1차 파병, 2차 파병 3,000명 이상 합참에 파견한 거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가 쓰고 있는 탄약류의 절반 이상이 지금 북한제예요. 어마어마하게 지원했죠. 그럼 러시아도 북한을 지원할 거 아니에요. 최근에 공개된 게 북한이 조기 공중 경보 통제기를 공개했어요. 이거 만드는 나라 맨날 안 돼요. 새 선진국을 만들고 우리도 못 만들어요. 근데 북한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럼 의심해 볼 수 있죠. 러시아의 기술 자원을. 똑같이 생겼어요. 일신 76 러시아제 항공기 고려항공 거. 거기 레이더문 달았어요. 이게 러시아 A-50이라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 의심해 볼 수 있죠. 우리도 못 만드는 걸 쟤들이 어떻게 만들어? 러시아 기술 지원. 그러니까 양쪽이 협력을 하니까 이건 우리한테 관계가 있는 전쟁이 돼버린 게 맞죠. 그러나 휴전이 돼도 종전 같은 휴전 같은 종전일 거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의 나토와의 이 전선은 계속 유지가 돼요. 언제 일촉즉발해.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소중한 군수 보급 기지로서 북한을 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만났고 지금 5월 9일 전승절에 김정은이 간다. 이런 소리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을 계속 우호국, 사실상 군사 동맹으로 유지할 거예요. 왜? 북한의 군사 보급 능력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얘기는 달라진다. 화장실 갈 때 급할 때 화장실과 평소의 화장실은 다르죠. 볼 안 본다면 화장실 필요 없죠. 근데 아주 급할 때는 화장실만 주면 간이고 쓸개고 다 주겠죠. 그러나 화장실 갔다 오면 이제 필요는 하지만 그리 급하진 않죠. 이 상황이 될 거예요. 북한과의 관계는.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는 어떻게 되죠? 전후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경제가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이 부시한테 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러시아도 전쟁이 끝나면 전후 복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러시아의 전후 복구 수요가 우크라이나보다 몇 배는 많아요. 왜냐?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점령했는데 거기가 인구 밀집 공업지역이고 전투로 뺏었으니까 다 폐허가 됐을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안에는 재건 수요가 생각보다 안 많아요. 주 전장이 아니니까. 그러면 러시아의 재건 수요가 훨씬 많죠. 그러면 나토하고는 완전히 불신이니까 유럽은 안 도와주고 러시아도 원하지 않겠죠. 그럼 도와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동방으로 와야 되죠. 푸틴의 신동방 정책이에요. 반서방이니까 또 이미 러우 전쟁으로 유럽과는 끝났으니까 이제 동방으로 와야겠죠. 그럼 동방의 협력 대상이 누가 있어요?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일본은 북방 도서, 사개 도서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전쟁 전에 또 협력 관계도 좋았고 한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죠. 세계 최고의 건설, 설계, 시공, 감리 능력.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상징하는 기계, 정밀 기계공업. 그 다음에 전자, 반도체, 배터리. 그 다음에 러시아는 산업 기반이 약해요. 지하자원 팔아서 먹을 거 사오는 거거든요. 소비품들을. 그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공업, 한류까지. 러시아 사람들이 한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러시아 국민 음식이 초코파이, 도시락면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러시아는 그런 산업 기반이 없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협력 대상이 많겠어요? 유럽은 안 되죠. 한국은 매력적이죠. 북한은 그런 게 없죠. 북한한테는 총알을 가져가고 우리하고는 경제 협력을 하고 싶어 하겠죠. 거기다 우리는 살상 무기를 지원 안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비우호국일 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주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우리 언론과. 그랬더니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 그럼 비우호국 어떻게 제재할래? 그랬더니 조건이 단순해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어라. 우리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휴전하면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먼저 풀 거니까 휴전하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항공망을 직항을 재개해라. 이거 똑같이예요. 풀기 쉽죠. 이 어려운 이 허들이 아니에요. 넘을 수 있어요. 왜냐? 러시아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러시아는 시베리아 극동에 있는 지하자원, 시베리아 횡단철도, 대륙간 물류체계,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이어서 유럽 중앙아시아 다 이어지는 이걸 이용하고 싶어서 계속 시베리아 횡단철도 현대화했어요. 그 다음에 녹고 있는 북극 항로, 노다지 항로 이 세 개를 이용하겠다는 게 푸틴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푸틴의 신동방 정책이에요. 전쟁이 끝나면 북한하고 군사협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신동방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과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왔다.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러시아와는 비호국 정도. 그러니까 북방 공간에서 우리는 잠재력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했던 북방 정책이 대한민국의 가장 성공적인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받는 이유예요. 왜냐? 탈영전 이후에 한소수교했어요. 한중수교했어요. 동유럽 진출했어요. 중앙아시아 진출했어요. 이게 1990년 이후 30년 이제 40년 돼갑니다만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침체 등락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이유였거든요. 중요한. 그러니까 북방은 미래다. 우리가 해양의 축으로 발전해 왔지만 우리 대립국가잖아요. 북방의 가능성을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북방은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다. 해양과 북방을 아울러야 강국이 되는 거지 천년만년 해양에 의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양 세력 아닌데? 해양권 국가가 아닌데? 해양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고 대륙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예요. 그게 이 대한민국의
이 해양과 대륙을 뭐 옛날에 뭐 가계국가 그걸 뭐 침략 루트라는 얘기고 허브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 이후, 러우 전쟁 이후에 세계 질서를 생각하고 한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국익 중심의 외교를 지금은 고민해야 될 때고, 또 대한민국의 세계 전략을 짜야 될 때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분단 체제 때문에 항상 분단이라는 이 현실을 숙명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항상 세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전략이 없었어요, 사실상. 세계를 경영하는. 근데 이미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력, 5위권 국방력, 그다음에 세계를 주름잡는 한류, 그다음에 첨단 기술, 이미 세계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이제 세계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보는, 한반도에서 벗어나서 지구 차원에서 한반도를 보는 세계 전략이 필요해요. 그게 러우 전쟁 후에 세계 질서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봐야 돼. 일본도 아베 뭐 사망이 이미 그 사람은 고인됐지만, 아베가 지구본을 부감하는 일본 외교라는, 부감이 뭐냐? 위에서 내려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오래전부터 세계 전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태평양전쟁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세계 전략, 지구본을 부감하는 한국형 외교, 뭐 일본을 따라한다가 아니야 되나? 그러니까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세계 속의 한국이 아니고 분단 체제에 매몰된 한국이 아니고, 이 세계 전략을, 한국형 세계 전략을 세우고 이 세계 전략에서 분단 문제도 보는 그런 시야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러우 전쟁 이후에 북방 공간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지금부터 필요한 거예요.